비행기 사고 현장은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다. 사망자 시신이 수습되고 부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병원으로 배정되었다. 현지 경찰 추산 사망자 25명, 중상자 13명, 경상자 42명이었다. 준혁과 수인이는 기적적으로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 그러나 엄마와 아빠가 사망자 명단에 들어 있었다. 준혁이와 수인이는 의사의 간단한 검진 후 한국영 사관 직원의 인솔하에 다른 아이들 5명과 함께 공항으로 옮겨졌다. 수인이는 울다 멈추고 하기를 몇 시간째 계속했다. 하도 많이 콧물을 닦아대서 코밑이 벌겋게 돼 있었다. 준혁이도 두 눈이 퉁퉁 부어 나중에는 눈이 따가웠다. 아이들의 시선은 멍하니 땅바닥에 꽂힌 채 아무 말들도 없었다. 일부러 서로의 얼굴을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았다. 눈이 마주치면 왠지 눈물이 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복지원에는 다양한 나이의 애들이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주로 보였다. 밥 먹는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자 애들은 식당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갔다. 준혁은 동생의 손을 잡고 따라 들어갔다. 식판에 배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계란 하나와 소시지 그리고 김치와 미역국이 나왔다. 수인이는 먹기 싫다고 했다. 준혁이는 자기 식판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동생 식판에 반찬을 담았다. 수인이는 그런 오빠의 발등을 밟으며 먹기 싫다고 계속 투덜거렸다. 준혁도 낯설은 복지원의 분위기가 싫었다. 애들이 쳐다보는 것도 귀찮았다. 그냥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자 아빠, 엄마가 떠올라 눈물이 났다. 한 번 터진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밥을 먹는 건지 코를 먹는 건지 모르게 울면서 밥을 먹었다. 수인이는 몇 숟갈 떠 먹더니 그만 먹는다고 한다. 준혁이가 우는 것을 주위의 애들이 보고 한두 명이 쳐다봤다. 그 애들은 준혁의 울음이 어떤 건지 너무도 잘 아는 아이들이었다. 그 중에 준혁이 또래의 한 남자애가 준혁에게 말을 걸었다. 너 오늘 아침에 왔지? 응, 내 동생도. 너 몇 살이야? 난 7살이야. 나도 7살, 내 동생은 5살이야. 그런데 왜 울어? 엄마 생각나서? 응, 너무 보고 싶어. 그런데 엄마는 다시 볼 수 없대. 또래의 애는 자기 식판 위에 있던 계란을 수인에게 줬다. 그러자 수인이 다시 되돌려 주었다. 어제 우리 가족이 탄 비행기가 떨어졌어. 엄마, 아빠는 돌아가셨나 봐. 너희는 어떻게 해서 안 죽었는데? 몰라. 수인이하고 나는 가벼워서 살았을까? 그때 수인이가 화장실에 가자고 한다. 준혁이는 식판을 폭에서 들고 부엌에 가져다 놨다. 동생이 오줌 마렵다고 자꾸 보채서 준혁이는 아까 그 아이한테 화장실을 물어봤다. 수인이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준혁이는 손을 닦아줬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본 준혁이는 깜짝 놀랬다. 얼굴과 목덜미 곳곳이 까지고 끓겨 벌겋게 돼 있었다. 수인이 윗도리를 올려봤더니 온몸에 상처가 보였다. 가만히 보니까 빨간 소독약이 칠해져 있었다. 조금 있으니까 아주머니 한 명이 부엌에서 나와 아이들을 모이게 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여기서 함께 지낼 친구들입니다. 서로 잘 지내길 바랍니다. 대여섯 명의 애들이 박수를 쳐주었다. 수인이는 부끄러웠는지 준혁이 등 뒤에 서 있었다.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너희들은 어디 더 다친 데는 없니? 아픈 데는? 준혁이는 고개를 흔들었다. 수인이도 고개를 흔들더니 물어봤다. 아줌마, 우리 엄마하고 아빠는 언제 와요? 아주머니는 잠시 수인이를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너희 부모님은 이제 볼 수 없단다. 슬퍼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동생이 그 말에 울음보가 다시 터지자 준혁이는 동생의 얼굴을 자기 배 쪽으로 당겨 안았다. 그러면서 준혁이도 울었다. 파르르 입술이 떨리고 이내 격정적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둘이 울어대자 복지원 안에 있는 몇몇 또래 아이들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거렸다. 아주머니가 준혁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오늘까지만 울고 앞으로는 울면 안 돼. 울면 쫓아낼 거야. 알았지? 그 말에 준혁이는 울음을 그쳤다. 수인이도 따라서 멈췄다. 아주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수인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준혁이는 난감해하면서 동생을 감싸 안았다. 자꾸 울면 쫓아낸다고 했잖아. 오빠 우리 집에 가자. 아까 물어봤더니 우리 집에 못 간대. 아무도 없대. 그렇게 복지관에서의 첫날이 지나갔다. 수인이는 오빠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지냈다. 세수도 준혁이가 씻겨주었다. 한창 장난칠 철부지 7살 아이가 오빠 역할을 하느라 하룻밤 사이에 어른이 다 돼 있었다. 그 조망만한 손으로 여동생의 얼굴을 씻겨 주는 모습이 참으로 애처로웠다. 수인이는 잠을 자면서도 몇 번이나 깨어나 울었다. 그럴 때마다 준혁이도 잠에서 깨 동생을 달래주었다. 준혁이 역시 엄마, 아빠를 다시는 못 본다는 사실에 자면서도 헛소리까지 하는 것이었다. 남매는 이 넓은 하늘 아래 외롭게 남겨진 것이다. 다시는 엄마한테 땡깡도 못 부리고 더 이상 따뜻한 엄마의 품속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갔다. 어느 날 원장 선생님이 불러서 준혁이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외국인 여자 2명이 함께 있었다. 원장 선생님이 준혁이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준혁아, 이분들은 수인이를 돌봐줄 분들이란다. 너희들이 여기에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이분들이 데려가는 거야. 안 돼요. 수인이는 안 돼요.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아요. 아니야. 내 얘길 잘 들어봐. 너는 수인이가 좋은 곳에서 잘 먹고 좋은 학교 다니고 그랬으면 좋지 않니? 나중에 네가 크면 수인이는 언제든 만날 수 있어. 준혁이는 소리쳤고 울었다. 자기가 동생을 잘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나중에 준혁이는 원장 선생님한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선생님, 우리 수인이를 데려가지 마세요. 두 외국인 여성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어떻게 하느냐고 원장 선생님에게 물었다. 원장 선생님은 일단 수인이를 요 앞 놀이터에 놀게 했으니까 차에 바로 태워 떠나면 여기는 자신이 알아서 잘 달래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슬픈 만큼 또 빨리 잊어버린다고 했다. 두 외국인들은 멈칫거리며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자 원장 선생님이 다시 한번 더 강조했다. 지금은 한순간 마음 아파도 애들이기 때문에 빨리 잊는다고. 두 외국인이 나아가고 원장 선생님은 준혁이의 두 손을 마주잡았다. 준혁아, 수인이가 여기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사는 것을 너희 엄마, 아빠가 원하셨을 거야. 너도 앞으로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수인이가 한시도 네 곁에서 안 떨어지면 너는 공부도 못하고 매일 동생하고 울기나 할 거다. 준혁이는 공부 잘해서 앞날에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 엄마, 아빠가 그것을 얼마나 바라겠는지 생각해봐? 어깨를 들썩이며 울던 준혁이는 그 말에 울음을 멈췄다. 그리고 원장 선생님한테 말했다. 제가 컸을 때는 수인이 만날 수 있는 거지요? 원장 선생님을 바라보는 준혁이의 두 눈은 간절했다. 동생이 더 좋은데 가서 살 수 있는 걸 엄마나 아빠가 원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슬퍼도 그걸 잘 이겨내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원장 선생님은 말했다.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갔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처량한지 원장 선생님조차 코끝이 찡해졌다. 세월은 빨리 흘렀다. 출근 직후 늘 그렇듯이 오늘도 준혁은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문에 기대어 아침 해를 쳐다보고 있었다. 동생을 그리는 마음을 해에게 담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때에도 창문에 기대어 해를 떠올린다. 어린 여동생의 모습이 시간이 갈수록 아련해진다. 어떤 때는 이러다가 동생을 영영 만나지 못할까 겁이 나기도 했다. 이제 수인은 동생이기보다는 딸 같은 느낌이다.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그 어린 것이 낯선 땅에 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렸다. 엄마한테 늘 응성만 부리던 녀석이었다.
그런 애가 홀로 어떻게 산단 말인가. 후회가 태산같이 밀려들었다. 그때 어떻게 해서든 수인이를 놔주지 말았어야 했다. 죄책감이 들어 괴로웠다. 최 대리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듣고 있었다. 비서실에서 사장님이 급히 찾는다는 연락이 왔단다. 준혁은 하던 일을 멈추고 복장을 챙기면서 비서실로 올라갔다. 준혁은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사장실로 들어갔다. 사장실에는 전략기획부장과 대외협력부 차장, 부장이 동석해 있었다. 준혁이 인사를 하고 의자에 앉자 사장은 다급히 말했다. 자,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자고. 이봐, 김준혁 과장, 저번에 실무자 회의에서 나온 안건을 정리한 게 자네였지? 네. 제가 취합 정리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자네의 견해가 들어있던데 미주 지역에서 그런 협력사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보나? 확신할 수 없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찾지 못해도 저희 회사가 잃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미주 지역에 광고를 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 말은 이왕 마케팅 광고하는 김에 협력업체를 모집 공고하자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군. 기획부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김 과장 말대로 손해가 없는 건 분명합니다. 잘하면 일거양득이고요. 그럼 김 과장 자네가 그건을 책임지고 성사시켜 보라고. 네, 사장님. 김 과장 등이 일어나자 바로 부사장이 사장실로 소환되었다. 준혁은 기획부장 등 일행과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갑자기 회사가 바빠지기 시작한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직원들 걸음걸이부터가 빨라졌다. 그런데 화장실 쪽에 직원들 몇 명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뭔 일이 났나 하면서 박 차장이 끼어들었다. 여자 화장실 입구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허리를 구부린 채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고 있었다. 그 옆에는 젊은 아줌마 한 사람이 어깨를 웅크린 채 서 있었다. 어느 부서인지 여직원 하나가 서 있는 아주머니에게 삿대질을 하며 나무라고 있었다. 아마 잘못해서 꽃병이 깨진 모양이었다. 꽃 몇 송이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아니, 청소하는 사람 행동이 그렇게 조심성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오는 줄도 모르고 무조건 바닥만 닦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옆에 다른 여직원도 거들었다. 저번에도 어느 부서인지 커피잔을 깨먹었다면서 조심을 해야죠.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보며 지나갔다. 갑시다. 기획부장이 별것도 아니라는 듯 재촉했다. 그런데 서 있는 아주머니의 손가락에서 피가 나 지혈하느라 잡고 있는 듯이 보였다. 준혁은 다가가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많이 다치셨나요? 모여있던 직원들 시선이 준혁에게 집중되었다. 다들 깜짝 놀란 표정들이었다. 왜 안 그렇겠나? 회사 실세가 끼어들었으니 관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피가 계속 나는 것 같아요. 그때 아줌마를 야단치던 여직원이 미안했는지 얼른 다가가 청소부의 손을 살펴봤다. 휴지로 움켜쥐고 있던 손을 놓자 검지 손가락에서 피가 금세 흘러내렸다. 준혁은 박 차장에게 차를 대기시키라고 했다. 그리고 손수건을 꺼내 상처 부위를 압박해서 묶으면서 빨리 근방에 있는 정형외과 찾아서 봉합하라고 얘기를 했다. 아니, 사람이 다쳤는데 그깟 꽃병 타령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준혁이 소리를 쳤다. 다들 놀래 움찔했다. 두 여직원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앉아서 유리 조각을 줍던 아주머니가 일어서더니 자기가 조심하게 주의를 줬어야 했는데 죄송하다고 한다. 준혁은 아무 말도 않고 바로 기획부장을 따라갔다. 준혁은 돌직구하는 성격이 있었다. 한 번 마음먹을 걸 밀어붙이는 뚝심이 대단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몇 건의 거래를 성사시킨 장본인이었다. 사장이 지금의 실권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과단성이 있어서 일부 소심한 간부들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자신들과는 체급이 다르다는 인식을 가지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런 역량을 잘 본 사장이 자신의 딸을 소개했던 것이다. 사내에는 소문이 일찍부터 파다했었다. 준혁이
곧 기획실장으로 승진할 것이고 나중에 회사를 물려받을 것이라고들 한다. 그건 뜬 소문이 아니라 확실한 팩트였다. 사장은 준혁을 위해 마지막 손질을 해두고 있었다. 그것은 미주 지역 시장 개척이었다. 신생기업으로 주로 유럽과 일본, 대만에 집중해 왔는데 사세가 확장되면서 중국 대신 미국 전역을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이번 준혁이 미국으로 출장을 가는 주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우선 복수의 협력업체를 찾아 전략적 협력 체계를 갖추자는 계획이었다. 이 사회에서 자칫 비난과 성토가 나올 수 있는 안건이었기에 사장이 직접 총알바지로 나선 것이다. 그 점은 준혁도 잘 알고 일의 막중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미국 출장은 준혁에게는 회사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건 바로 동생 수인을 찾는 일이었다. 그동안 수십 번의 제보나 협력기관의 확인, 전화를 받았으나 모두 사실과 달랐다. 어디에 있는지 공식적으로 찾을 수가 없었다. 비용도 많이 지출했으나 실소득이 하나도 없었다. 준혁의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은 장인인 사장도 잘 알고 적극 돕겠다고 나섰다. 그래서 과거 미국 유학 시절 친했던 지인에게도 연락을 해두었다. 그는 FBI 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를 통해 비공식적인 루트라도 확인해 보도록 부탁을 해둔 것이다. 준혁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아내한테 연락을 했다. 미국에서 준혁은 업무 시간에는 공식적인 일을 처리하고 야간 시간에 동생을 찾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먼저 장인이 소개해준 지부장부터 만나봤다. 그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에는 한국의 주민등록증처럼 공실력 있는 신분증명서가 없다고 한다. 유일한 정부 발행 증명서는 여권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인의 절반 정도는 평생 한 번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더구나 각 주별로 각양각색이라 체계적으로 개인의 이력을 추적하기란 어렵다는 말이었다. 그래서 준혁은 탐정사무소를 믿을 수 있느냐고 먼저 확인했다. 미국에서 공인탐정이 되려면 일정 기간 수사 경력을 쌓아야 하고 공인탐정 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100만 달러의 책임보험을 보유해야 한단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실력이 있는 기관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일단 한 곳의 유명 탐정을 소개받았다. 막막했지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봐야 했다. 성공 보수금으로 거액을 제시한 것에 탐정사무소 측에서는 적극적인 액션을 취했다. 한 건에 그렇게 큰 보수를 만나기 힘들기 때문이었다. 한편 회사 업무는 한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수일 내 그쪽 대표가 한국으로 들어와 본격적인 협상을 하기로 했다. 결과에 대해 회사에서는 흡족하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준혁의 사적인 일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진척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것조차 알 수가 없었다. 준혁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탐정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수인의 미국 이름이 헬렌 수라는 게 확인되었다고 한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중학교 다닐 때까지의 행적은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다는 걸 확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죽었지만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회사 업무 때문에 귀국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귀국해서 준혁은 업무 보고를 끝내자 나자 바로 휴가를 내었다. 출국하려고 공항에 도착한 그때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다. 목소리가 떨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 민우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으로 병원에 갔다는 것이었다. 준혁은 뒤통수를 타격당하는 듯 뒷목을 잡았다. 잠깐 현기증이 일었다. 차 안에서 탐정사무소에 연락을 해두었다. 일이 생겨 미국에 못 가니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24시간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했다. 민우는 성장하면서 점점 병약해졌다. 처음에는 원인을 몰랐다. 최근에 최 교수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선천적으로 간세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건강이 좋아져서 성인 되었을 때는 괜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아내는 중학교 교사 생활을 접어두고 민우를 케어해주고 있었다. 그렇게 강인하고 흔들리지 않던 준혁이 최근에는 자신감을 많이 상실해 가고 있었다. 괜히 하늘이 원망스럽고 자신이 선택받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던 것이다. 일찍이 고아가 되었고 동생은 찾을 길이 없고
아들까지 병약해 내일을 확답할 수 없으니 이게 기구한 운명이 아니고 뭐겠는가. 병원에 도착해 보니 아내는 입술이 바짝 메말라 갈라져 있었다. 많이 긴장하고 놀랬을 것이다. 전에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다. 자주 그러면 민우의 의지가 위축될 것이 더 걱정되었다. 최 교수를 만나봤다. 다른 건 할 수 없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는 간세포만의 문제인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틀 후 민우가 퇴원을 하게 되었을 때 다행히 표정이 밝아졌다. 한창 뛰고 놀 나이의 기력을 빨리 소진해 마음대로 운동도 못 시키고 있다. 학교를 포기를 하고 홈스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내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길 원했다. 휴가 날짜가 끝나고 출근을 하는데 탐정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헬렌수가 15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었다. 준혁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래서 그게 확실한 정보냐고 되물었다. 확신할 수는 없어도 LA에서 잠시 일했던 상점 주인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이라고 한다. 정확한 연도는 불분명한데 대략 15년은 된 것 같다는 말이다. 준혁은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심부름 센터를 한다는 친구 연락처를 구해 도움을 청했다. 친구는 준혁과 2학년 같은 반 친구였다. 준혁의 여동생 이를 기억하고 있었다. 준혁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보고서를 챙겼다. 기획부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완해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미주 사업체의 회사 지분 참여에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했다. 사장에게 구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일단락된 사안이었다.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몰라도 사장에 반대할 명분은 없었다. 사장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가는데 청소 아주머니 2명이 유리창 틀을 닫고 있었다. 그래서 혹시 저번에 상처 치료가 잘 되었냐고 물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감이 다소 이상했다. 외국인인 줄 알았다. 고참 아주머니가 말했다. 좀 있으면 이 아줌마가 건물 청소를 담당할 거예요. 저는 나이 들어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 아줌마가 우리말이 좀 부실해서 표현을 자세히 못하는 게 걸려요. 자기 입장을 남한테 설명하는 게 무척 어설퍼서 힘든 게 있습니다. 고참 아주머니는 망설이다가 한마디 더 거들었다. 그래서 말인데요. 누구한테 하소연을 못하고 이 아줌마 사정이 딱해서 업무를 본사 청소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소속이 본사가 하청업체 소속이에요. 이 아줌마는 여기 소속이 아니라 언제든지 장소를 옮겨야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어린애가 있는데 여기 본사로 돼 있으면 유치원 보조금이 나오나 봐요. 준혁은 망설였다. 자신이 관여할 수 있는 일인지 판단이 안 섰다. 그러나 준혁의 성질은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 한번 알아보겠다며 기다려 보시라고 했다. 왜냐하면 저번에 부상당한 손가락을 지혈하면서 봤는데 손이 여자 손이라고 할 수 없이 마기를 많이 한 티가 났다. 굳은 살도 박히고 한쪽 손가락 2개는 마디가 굵게 굳어져 있어서 마음대로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았다. 마음이 무척 아팠었다. 그게 얼른 떠올라 아주머니의 부탁을 듣자마자 속으로는 벌써 결심이 서버렸던 것이다. 곧바로 총무과에 연락을 해서 청소 용역에 관한 자료를 받았다. 사실 회사 전체적인 업무는 곧 준혁이 담당하게 될 영역이었다. 그것은 형식상의 절차만 남은 팩트였고 그의 바탕에 회사 내부에선 일이 이뤄지고 있었다. 실세 중의 실세가 바로 준혁이었던 것이다. 막말로 사장은 지는 해, 준혁은 뜨는 해였다. 그러니 감히 누가 그의 의도를 함부로 재단할 수 있겠나. 총무과장이 청소 용역 전반에 걸쳐 개선 방안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그런데 준혁은 청소 아주머니의 인적사항을 보다가 유난히 눈에 띈 게 있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중학교를 다녔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은 맞지만
참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나이도 준혁보다 2살 아래였다. 수인이와 같은 나이였다. 그렇지만 그 아주머니는 수인이 아니었다. 준혁의 기억 속에 있는 수인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 오랜 세월이 지났다 해도 형제간의 느낌이라는 게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언제 기회가 오면 한번 물어나 보자고 생각했다. 최 교수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둘러 병원으로 갔다. 아내도 곧 도착했다. 무슨 일인지 긴장이 돼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잠시 후 진료가 끝난 최 교수가 들어왔다. 민우의 간세포 부분 이식 수술을 할 것 같으면 부모 쪽에서 이식 받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검사 결과로는 두 분은 거부 반응이 나왔었쇼. 그럼 같은 혈액형에서 찾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난감한 문제예요. 우리도 그렇지만 다른 병원에서도 그걸 해결할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과 미리 상의를 구했어요. 거액을 보상하는 쪽으로. 지원자가 없으면 어떡해요? 아내가 겁에 질려 물었다. 최 교수는 그에 대해 답을 안 했다. 당장 민우가 더 심각해지는 건 아니니까. 민우 몸 자체에서도 면역적으로 향상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요. 건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성인이 되었을 때 간세포가 정상으로 회복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준혁은 속으로 낙담했다. 최 교수의 말은 자체 면역 기능 회복으로 정상화를 바라는 것뿐이라는 취지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거겠지만 참담한 심정에서 병원을 나오는데 연락이 왔다. 심부름센터 친구였다. 부산을 통해 입국한 흔적을 찾았어.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추적이 안 돼. 일행으로 기재된 사람이 미국으로 출국 조치되었거든. 아마 함께 미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지 않겠어? 부산 소재지는 전혀 없고? 응. 없어. 입국하자마자 다른 곳으로 움직였다면 그건 정말 찾을 길이 없지. 미국에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해봐. 부산에서 추방된 일행의 인적사항을 보내줄 테니까. 준혁은 속으로 생각했다. 세상 일이 안 풀릴 때가 있다. 그것도 지금처럼 설상가상으로 말이다. 아내가 걱정이 돼 물었다. 왜? 수인 씨 일이 잘 안 됐다고 해요? 추적이 힘들대. 그나저나 당신이 더 힘들겠네. 집에 붙어 있어야 하니. 할 수 없지요. 엄마가 해야 할 일이지요. 준혁은 아내의 한쪽 손을 꼭 잡았다. 늘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회사 건물 1층 커피숍에서 기다리기로 하고 준혁이 먼저 가 있었다. 친구는 오자마자 자료를 끄집어냈다. 여러 장의 사진들이 첨부된 서류 파일이었다. 출입국 보고서에 기재된 사항들만으로는 다시 한국을 떠난 게 없어. 부산에서 서울로 옮겨갔고 거기서 출입국 사무소에서 체크했어. 수인이는 서울에 있는 거야. 세상에, 네 말이 맞을까? 미국에서도 입국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하던데. 먼저 노숙자 쪽에서부터 유흥업소를 중점적으로 뒤져봐야겠어. 그래, 네가 고생 좀 해줘. 내가 요즘 머리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 힘드네. 친구야, 네가 나한테 부탁해준 것만으로도 영광이야. 비용 걱정은 하지 마. 나한테는 돈보다 귀중한 사람이니까. 준혁은 아까부터 시선이 자꾸 한 군데로 집중되고 있었다. 밖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저번 때 그 아주머니였다. 오늘 한번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주머니가 걸을 때 보니까 한쪽 다리를 약간씩 끄는 듯한 것을 봤다. 걷는 게 부자연스러웠다. 휴대폰에서 비상호출이 왔다. 부사장실에서 찾는 연락이었다. 준혁은 친구와 헤어져 바로 엘리베이터로 올라갔다. 이미 일부 간부들은 와 있었다. 새 사업 추진은 회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사세가 확장되는 건 직원들을 위해 가장 좋은 일이었다. 복지 부분에 대한 회사의 관심을 더 집중할 예정이었다. 그게 준혁의 첫 번째 목표였다. 직원들의 삶을 향상시켜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게 그의 신념이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준혁은 1층으로 내려갔다. 그 아주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2층으로 올라갔다. 3층에서 계단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를 찾았다. 아주머니는 왼쪽 중지와 약지 중간 마디가 유독 굵게 튀어나온 게 보였다. 준혁이 다가오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준혁은 말씀 좀 드려도 되겠냐고 물었다. 저 한 가지 여쭐 게 있어서요. 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중학교를 다니셨다고 하던데 네, 중학교 나왔어요. 거기서 학교 다녔어요. 이력서에 이름은 김숙희님이라고 돼 있던데 본명이신가요? 아닙니다. 전에 있었던 분이 준 겁니다. 주민등록하고요. 그럼 본명은 무엇인데요? 어릴 적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헬렌수. 처음엔 잘못 들은 것으로 생각했다. 다시 물었다. 세상의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순간적으로 다리가 풀렸다. 전율이 일어떨었다. 아주머니는 의아했다. 갑자기 준혁의 행동에 놀래 움찔했다. 뭔가 자신이 잘못한 게 있나 싶어 겁이 났다.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인아, 오빠다. 수인은 어안이 벙벙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 저는 수인이가 아닌데요. 아니야. 수인이 맞아. 내가 오빠다. 기억 안 나니? 비행기 사고는 생각나니? 비행기라는 말에 수인의 눈이 커졌다.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들렸다. 엄마 아빠가 비행기 사고 때 돌아가셨어. 기억나니? 그러자 고개를 끄덕이는 수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내가 준혁이 오빠야.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봐.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준혁은 수인의 손을 잡고 자기 사무실에 들어가 커튼을 쳤다. 그리고 수인의 목 뒤쪽을 보자고 했다. 머리칼을 들어 올리자 어른 엄지손톱만한 붉은 반점이 있었다. 수인아, 오빠다. 우리 가족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사고를 당했어. 그리고 우리 둘이 복지원에 갔어. 그때가 기억나니? 그때서야 수인이 기억나는 게 있는 모양이었다. 오빠? 나한테 오빠가 있었어. 비행기가 불탔어. 기억나니? 복지원에서 있었을 때 너 미국으로 갔어. 어릴 적 몇 장면이 떠오른 수인은 준혁의 팔을 잡고 울었다. 서러움이 복받쳐 마구 흐느꼈다.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수인이 손이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거칠고 까칠까칠한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혀 단단했다. 그리고 옷소매를 조금 걷어보자 끓긴 흉터들이 있었다. 준혁이 눈물이 앞을 가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준혁은 아내한테 먼저 연락을 했다. 그리고 총무과에 연락을 해 오늘 청소 당번을 긴급히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수인이 울음을 그치고 마음이 진정되었을 때 준혁은 다시 한번 수인을 꼭 껴안았다. 그리고 수인으로부터 머리카락 몇 가닥을 수거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키로 했다. 급했다. 단 1시간, 1분이라도 빨리 수인의 사는 곳을 찾아야 했다. 수인을 앞세워 집을 찾아갔다. 예상대로 집은 허름한 빌라의 지하방이었다. 안에 들어가 봤더니 곰팡이 냄새가 났다. 사방에 푸른 곰팡이가 번져 있었다. 보일러가 작동을 멈춘 지 오래인 모양이었다. 아이는 유치원에서 곧 올 거라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동생이 미국에 가서 잘 먹고 산다고 하더니 이게 뭔가? 남편은 어딨냐고 했더니 없단다. 미국으로 추방되어 갔단다. 조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다. 아이는 백인 혼혈아였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조카를 품에 안고 있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뭐가 잘못된 것인가? 다음 날 원룸을 임시로 구했다. 조카와 수인을 그쪽으로 이사시켰다. 그리고 수인을 병원에 데려가 간단한 검사 몇 가지를 받게 했다. 다리에는 관절염이 있고 손가락은 부종으로 시퍼렇게 부어 올라 있다. 수인은 오빠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한사코 이사가길 마다했지만 준혁은 밀어붙였다. 그동안 수인이 살아온 과정을 다듣게 된 준혁은 지난 밤 잠을 한숨도 못 잤다. 그런 줄도 모르고 수인이 좋은 곳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했던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했다. 남편이라는 자는 수인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강제로 끌고 다니며 국어를 시키며 착취했었다. 그리고 수인이 애를 낳았었는데 유산시키기도 했단다. 한국에 돌아와 남편이란 놈이 수인을 다른 외국인에게 팔아버리고 출입국 당국에 체포돼 추방되었다고 했다. 새 외국인은 이전 놈과 같이 수인에게 앵벌이를 시켰고 임신을 중절시키기도 했다. 수인은 좌절하고 절망해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조카를 낳았는데 그 외국인 놈이 마약에 쩔어 자고 있는 틈에 도망쳐 나온 것이란다. 이후 수인은 온갖 터드레시를 하며 살아오고 있었다. 준혁은 수인의 말을 듣고 자책감에 괴로웠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 같았다. 병원에 입원시켜 다른 추가 정밀 검사를 받게 했다. 준혁이 동생을 찾았다는 말은 장인도 들어 알게 되었다. 곧 깨끗한 아파트를 준비해 놓겠다는 연락을 준혁에게 했다. 준혁은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만 혼절하고 말았다. 준혁이 깨어났을 때는 꼬박 하루가 지나서였다. 편도가 붓고 오한과 근육통이 겹쳐 하루 종일 끙끙 앓았다. 수인은 그런 오빠의 얘기를 듣고 자기 때문에 오빠까지 인생살이를 힘들게 만들까봐 고심했다. 그래서 오빠 곁에서 도망치려고 마음까지 먹었던 것이다. 그런데 수인은 병실에서 잠결에 오빠와 새언니가 나누는 말을 듣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의사를 밝혔을 때 준혁은 단박에 거절했다. 도덕적으로 할 짓이 아니라고 했다. 그동안 인생을 힘들게 살아온 수인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게 싫었다. 하지만 최 교수는 수인의 허락을 받아 검사를 해두고 있었다. 준혁은 민우의 간이식의 지원자는 계속 있어서 더 기다려 보기로 했다. 수인이 병원에서 나왔을 때는 들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마련돼 있었다. 작은 평수였지만 2명이 사는데 방 2개로 충분했다. 그 모든 게 장인의 덕분이었다. 그만큼 준혁은 회사 일에 더 최선을 다하였다. 어느 날 수인이 준혁에게 물어봤다. 나 때문에 오빠가 힘드는 거 바라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멀리 좀 떨어져서 살면 안 될까? 이제 만났는데 또 떨어져 살란 말이야?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수인은 자신의 처지를 수치스러워했다. 이런 몰골로 오빠를 만난다는 게 너무 창피했다. 더구나 앞으로 오빠 곁에 있게 되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게 될 것을 걱정했다. 그 때문에 오빠의 집이나 회사 일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주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했다. 수인아, 우리는 형제야. 이 세상에 단 둘만 남은 혈육이야. 우린 이제 죽을 때까지 떨어질 수 없어. 그건 엄마 아빠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해. 수인이는 비행기 공포가 생겨서 10살 이후로 비행기를 탄 일이 없었다고 한다. 준혁은 가만히 생각해봤다. 아마 그래서 한국에 다시 입국했을 때 부산항으로 들어왔구나 싶었다. 그만큼 수인에게 비행기 사고 기억은 평생 고통스런 기억으로 박혀 있는 것이었다. 준혁의 아내는 자신의 자식이 위급 지경인데도 수인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아가씨, 이제 오빠하고 우리 함께 살아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동안 오빠가 아가씨를 찾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 그런 생각 못할 거예요. 수인은 부모가 죽어 고아가 되고 낯선 땅에서 모진 학대 속에서 살게 된 것은 저주받은 운명 때문이라고 체념하고 살고 있었다. 한 줌의 햇살도 꿈꾸지 못했던 자신을 오빠가 찾아내준 것에 대해 하늘에 감사했다. 어린 시절 땡깡 잘 부리던 성격은 흔적도 없었다. 구타와 폭언 속에서 살아온 수인은 말, 수 자체가 적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을 습관적으로 두려워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어눌해져 한국말 자체가 헷갈려 버릴 정도였다. 하지만 수인은 한국말을 또박또박 잘하고 쓸 줄도 알았다. 워낙 총명했던 아이였는데 준혁은 그게 너무 애처로웠다. 이 사연의 수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고 다시 출근해서 청소 업무를 계속하며 오빠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 준혁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준혁의 아들은 수인의 간이식 증여로 정상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어느 가족보다 더 긴밀하고 더 다정한 사이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